네, 카메라 이쪽으로 주실래요? 어제처럼 가까이서. 이거 좋은 거. 네. 스포트라이트.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태정치 포럼의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곱 번째 그린 테이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관해 이야기했고 따뜻해진 겨울과 빨라지는 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월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꽃샘 추위를 앞두고 있고 그 추위가 지나면 완연한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작은 생명들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희망적인 기대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들이 꽃샘 추위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기를 바랍니다. 생태정치 포럼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정치의 영역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생태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숲속에 초록색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린 테이블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6회차의 그린 테이블 이야기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태 정치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관해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생태적 문제들을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린 테이블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생태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았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조직의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생물들의 무의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정책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숲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농업과 어업, 축산업의 영역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멸에 관한 지방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과 시행착오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린 테이블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곱 번째 그린 테이블에서는 어제에 이어 줄어드는 인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수도권에서의 인구 감소 이야기를 하고 가임기 청년들의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시흥숲을 찾아주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름과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인구 감소 외에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래 연세 자연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최준영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 지금 이동 중이신 걸로 보이거든요. 원장님 혹시 이동 끝나면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원장님께서 지금 텍스트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어, 원장님께서 혹시 발언이 가능하신 시점이 있으시면 그때 한번 초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신 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하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출산을 이미 한 사람이라서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애를 출산하면서 너무 힘든 한국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저는 딸아이를 한 명 출산했습니다. 네, 출산하고 보니 굉장히 즐겁기도 했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어떻게 지금 세대들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태 정치 틀 안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요.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용만입니다. 저는 출산을 지켜본 사람이고요. 어, 출산을 지켜보고 육아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육아라는 게 얼마만큼, 특히 워킹맘에게 얼마만큼 힘든 일인지 참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 저출산과 고령화인데요. 물론 이제 그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저희가 생태정치 포럼이니까 저출산과 이 고령화 문제를 생태 환경 쪽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대리. 네, 그러면 최준영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PPT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 요거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지금 온라인으로 와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와주신 분들도 오늘 마이크 마이크 가능하신 분들은 인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박현주 선생님 인사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있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박현주입니다. 네, 아들 둘 키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네,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라. 네. 잠시만요. 네, 그럼 네, 인사가 인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네, 돌보러 네. 가십시오. 네, 잠시만요. 네, 육아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인사 주실 황희정 선생님 인사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환자의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따 나중에 그 청년 세대의 삶이 왜 호락호락하지 않은가 여쭤볼 거거든요. 결혼이나 뭐 그런 얘기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르면 주변 얘기라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현주 선생님 혹시 이야기 좀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듣다가 하고 싶은 일 있을 때 말씀 주세요. 네. 다른 분들 혹시 인사하고 싶은 분들 계실까요? 최은희 선생님, 그리고 네, 이름을 유은경 선생님, 천은혜 선생님, 세 분 중에 혹시 마이크 가능하신 분 계시면 네, 어려우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박준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최준영 원장님 대신 네, 제가 시작하는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네, 출산율이 왜 줄어드는가에 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네, 슬라이드 좀 넘겨주실까요? 네, 약사의 연구에 관한 소개인 걸로 보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발표 자료들은 단체 카톡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마 직접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쭉쭉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자료가 아니라 가지고요. 네, 네, 쭉쭉 넘겨주십시오. 네. 문자로 주셔도 되겠죠? 네, 문자는 따로 읽어드릴게요. 네. 네, 슬라이드 중에 텍스트가 없는 거는 좀 넘겨주시고, 네. 독수리 새끼들에게 밴드를 채워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1947년부터 변화를 관찰을 했고요. 플로리다 걸프 해안에서 진행된 연구고,
어른 독수리의 3분의 2가 짝짓기에 무관심한 현상이 있고 알이 없는 둥지가 있고 알은 있으나 부화에 실패한 둥지, 암컷 2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도 관찰됐고 독수리들의 새끼 수가 급감해서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1952년부터 58년까지 연구를 했더니 플로리다 대머리 독수리의 80%가 불임이었습니다. 둥지 수가 줄어들고 새끼 수가 급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쭉 했는데 10개의 둥지에서 한 마리의 새끼가 발견이 됐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그런 보고, 요 현상에 대한 보고 외에 다른 연구들이 여기저기에서 관찰이 된 모양입니다. 영국에서 수달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미국 미시건호에 암컷 밍크들이 불임, 새끼 밍크들도 사망을 했고 캘리포니아 채널 제도의 서부 갈매기가 암컷끼리 둥지를 공유하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DDT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고요. 아, 이게 그 침묵의 봄에 관한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텍스트들은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아포포카오의 사례가 있고 북유럽의 바다풀범의 몰살 사례, 그 다음에 지중해의 줄무늬 돌고래의 집단 사망 사건, 그런 다양한 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번식이 실패하는 사례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동물에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양상들을 봤는데 개체 수가 줄어들고 이상 행동이 발생하고 생식기가 여성화가 되거나 발달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됐고요. 보시면 1947년, 57년, 58년에 둥지 수가 125개에서 43개, 10개로 줄어들고 새끼 수도 150마리에서 8마리, 1마리로 줄어드는 것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대머리 독수리의 개체 수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상행동 사례들을 보시면 암컷 2마리가 둥지를 트는 것이 발생을 하고 둥지를 지키는데 무관심하거나 알을 깔고 뭉개는 등의 괴이한 양육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배 발생 기간 중에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수컷은 생식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받아서 성행동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닭과 메추리알에 에스트로겐을 주입해서 보니까 벼이 나지 않고 꽁지도 세우지 않고 성체로 짝짓기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이상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생식기가 여성화되고 발달 이상이 진행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다양한 종을 대상으로 발생을 했었고요. 네, 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환경화합물이라고 제시를 했었는데요. 환경화학 물질들이 증가를 해서 이런 대머리 독수리나 하얀꼬리 바다수리의 감소가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PCB의 가능성이 미싱어너의 밍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DDT의 경우에는 갈매기들 사례에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봤네요. 네. 환경화학물질의 독성 발현은 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후손에도 영향을 준다. 만곡족, 외눈, 척추 만곡, 겹치는 부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생식기의 결함이 발생하는데 생식기가 여성화되거나 기능 손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쭉 넘겨서 인간 보여주세요. 네, 인간도 9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구에 보시면 평균 정자 수가 감소하는 그리고 어린 소년들 사이에 정류 고환이 보이거나 요도 단축증 등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사례들이 보고가 됐고요. 네, 정자 수 감소, 정자 기형 증가, 생식 기형 증가, 고환 암 발생 증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5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정기적으로 먹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이의 발달 상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 달에 두세 번 생선을 먹는 어머니와 먹지 않은 어머니의 아이를 비교했을 때 조산과 저체중 비율이 높고 제대열에서 뽑은 혈액에서 검출한 PCB의 농도가 단기 기억력, 신경 발달력 등의 신경 발달 능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넘어가죠.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 물질들이 뇌와 생식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후대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관찰되는 것들을 인간의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호르몬 영역은 네,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성욕 감소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요. 네, 넘어갈게요. 네, 수태율 감소 이런 것들은 이제 남성의 발기부전, 네, 성욕구 감소, 네, 그런 것에 관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텍스트가 굉장히 좀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자료들은 한번 받아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준영 원장님께서 이제 주셨던 의견을 텍스트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홍콩과 마카오는 도시국가이므로 실질적인 나라로 볼 때 미세 플라스틱 섭취 1위 국가는 한국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골자는 출산율 저하가 동물 세계에서 이미 진행되었고 그것이 인간으로 확산된 것이며 그 주요 이유는 내분비 교란 물질 EDC이고 그 내분비 교란 물질에 의한 생식 기능의 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유독 높은 이유는 EDC의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고 또한 제가 의심하는 한 가지는 더 엄청나게 증가한 밀가루 소비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수입 밀가루의 대부분이 호주, 미국, 캐나다인데 이들이 우리나라로 올 때 한 달 이상 걸리며 그 기간 동안 부패 방지를 위해 방부제로 사용하는 많은 방부제가 EDC로 차고 넘치게 증명된 성분들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신혼 2, 3년이면 손잡고 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부부관계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나이인데도 지금의 5, 60대는 상상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20, 40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몬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 의견이 아니고 네, 최준영 원장님 의견입니다. 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아닙니다. 네, 네, 최준영 원장님 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소개를 드렸고요. 채팅창에도 이제 레서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네, 네, 굉장히 무게 있는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준영 원장님께서 직접 원래는 발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아마 이동 중이라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대신 읽어드려서 조금 전달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이따가 혹시 원장님 음성으로 접속하실 수 있으시면 그때 부족한 부분은 조금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조금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준영 원장님께서는 이제 생리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한 교란에 의해서 성욕이 감소하고 성 기능이 쇠퇴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종의 개체군 그리고 후대를 태어나게 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생태학 전공이라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영역보다는 좀 더 큰 영역에서 외부 영역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성선택을 하는 과정 자체가 더 힘들어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좀 불리해지고 있다. 젊은 청년들의 삶이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나이라 가지고요. 성선택도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다른 나라의 역사에 관한 사례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 정년기가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35세에 결혼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40세에 결혼하는 것도 예전에는 늦네요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다들 그때 합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얼마 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영역에서 보면 유럽의 혼인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혼인이 되게 느려졌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유럽의 귀족들에게 강요받았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냐면 젊은 남성들이 식민지 국가로 가서 금광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광산을 만들거나 어떤 업적을 세우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커리어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 연령이 되게 밀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기 이전에 달성해야 되는 과제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좀 달성하기 힘든 단계가 되면서 그것들을 충분히 달성을 해야 결혼에 이룰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결혼 정년기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 얘기를 먼저 듣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오신 분 중에 결혼을 아직 안 하셨거나 고민하셨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셨더라도 출산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 그 순서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좀 생각이 좀 많아져서 정리를 아까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 메모장에 좀 적어서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기 저성장에 진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하신 것 같이 고령화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에서 이제 그 40% 이상이 빈곤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 뭐 국민연금 심각한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풀어서 계속 정책을 부양하는 그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2014년에 국민연금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들어옴으로부터 30%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을 보면 13%라고 우리나라의 그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어져서 노인의 자살률도 되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와 초고령화에서 이제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이제 노인 빈곤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뜯어보면 어떻게 보면 연금이 가장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해요. 연금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보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전의 소득 대비 그 연금을 작아서 얼마 정도로 이제 소득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 양을 보잖아요. 근데 한국 국민연금의 그 소득 대체율이 30%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보통 내가 은퇴를 하면서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은퇴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은퇴하면서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부동산을 쌓는다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나 뭐 이런 곳에 뭐 대선이나 뭐 할 때도 뭐 부동산을 뭐 집값을 떨어뜨린다 보다 이 있는 부동산을 부양해 준다 그래야지 40-50대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보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그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집값도 엄청 올라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결혼 문제도 나오고 사회적 이슈 그러니까 경제적인 세대 간의 자산 격차라고 하죠. 그런 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이제 40-50대 분들이 자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제 아랫세대, 윗세대 다 자기가 이중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여서 그걸 보고 자란 우리는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내가 낳은 아이가 이제 제가 겪어봤잖아요. 25까지는 제가 제대로 집을 살 수도 없고 27까지 뭐 할 수도 없으니 내가 이 아이를 낳는다면 경제적인 지원을 이 친구가 27 아니면 진짜 30까지 내가 다 해줘야 되고 내 위로 부모님은 더 오래 사실 건데 그럼 내가 부양해야 될 이 이중 부양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서 이게 아이를 진짜 낳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제 말했던 어제 제가 못 와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일자리 뭐
지역 사회 뭐 이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서울에 많은 일자리가 있고 먹을 게 있고 그러니까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서울에 인재가 많다고 해서 서울로 많은 회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 소멸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 대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이 있고. 근데 그 둘 간의 경쟁력의 격차가 너무 크고 수준의 격차도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텍사스 주립대학도 있고 뭐 어디 주 주립대학이 있고 어디 주 주립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주립대학을 미국 정부에서 명문 대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강원도 대학교 모르잖아요. 뭐 어디 대학교 모르잖아요. 서울대만 알잖아요. 거의 다. 조심해서 말씀해 아, 네,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론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정부에서도 물론 뭐 그 주를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청년들이 그 주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양해 줄 사람이 없다. 부모님이 당연하죠. 다 서울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데 집은 다 경기도나 지방에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아이를 그쪽으로 보내고 또 출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 주립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 동네에 우리 엄마가 있고 내 동네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 내 아이를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가서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또한 그 지역 사회에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대 간의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되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조금 이후에 좀 더 깊이 다뤄보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 주신 분이 계셔서 요거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인천대학교의 이종구 교수님께서 시간이 되면 동물학적인 입장에서 출산에 대해 이야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분야에 굉장히 권위자셔서 꼭 현장에 모시고 싶었는데 이분이 애가 넷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시 이후에는 애가 넷인 분은 밖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줌으로 함께 하시게 되셨고요. 이종구 교수님 출산율에 관해서 조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네. 뭐 해주신 대로 제가 애가 넷이라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좀, 어, 죄송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고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최준영 선생님과 앞에 학생의 얘기도 잘 들어봤는데,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분명히 그런 부분, 생리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이 줄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정확히 잘 알고 있고, 뭐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과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서 동물학적 관점에서 출산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연관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뭐 이제 사람은 뭐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가 몇 명을 낳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조류입니다. 조류는 여러분이 혹시 아시다시피 이제 닭을 보시면 굉장히 알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뭐 영양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자기가 낳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다른 조류들도 어, 야생에서 부속산란이라고 해서 내가 5개의 알을 낳겠다라고 했을 때 2개 정도 빼버리면 5개를 맞춰서 더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류학자들이 항상 고민했던 게 왜 이 조류는 5개만 더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고 그만 낳고 애를 포란을 하기 시작하는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더 낳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 몇 명만 낳고 마는 정도로. 그래서 조류를 연구하면서 이 조류의 왜 그걸 뭐라 그러면 한배산란수라고 합니다. 몇 개 알을 낳는 것인가. 그걸 결정하고 그 알의 개수를 어미가나 혹은 부모가 결정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1800년대 후반부터 계속 미국에서는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설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설들을 보면서 이게 인간 사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왜 사람들이 더 많이 낳지 않고 여기서 그만 낳는 것인가를 동물의 특히 조류처럼 포유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그가 암컷에서 나오면서 그 에그의 숫자와 수정이 되는 숫자 그게 이제 몸속에서 몇 개가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개체수 자손의 수가 결정이 되지만 새는 내가 날 수 있음에도 그 개체수를 내가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가설 중에 하나는 이제 푸드 하이퍼테시스입니다. 그 조류가 왜 몇 개에서 멈추느냐라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먹이가 부족해. 먹이의 한계. 왜냐하면 어미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면 그 어미가 작은 류의 참새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번 이상을 비행해서 먹이를 갖다 먹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자기도 먹어야 되고 새끼도 먹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 먹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개체수를 이 정도로 조절한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은 포식자의 가설이 있어요. 내가 애들을 먹이다 보면 포식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포식자들한테 나뿐만 아니라 내 새끼들도 포식들한테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먹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포식률이 높아지면 주변에 포식자 한 개체 그러니까 새끼 알이나 새끼나 한 마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포식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얘들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낳겠다. 주변에 포식자들이 많아. 그럼 나는 개체수를 줄여야겠어. 라는 가설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설들을 아마 인간 세계와 겹쳐 본다면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적인 이유 외에 다른 예를 본다면 의지 자손을 며칠 낳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들을 그게 보면 푸드 하이퍼세시스는 마찬가지 우리가 보시면 우리 그 신혼부부들 그 결혼하는 쌍들의 불안정한 미래 그리고 그 불안정한 소득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많이 그 오랫동안 자손을 키울 수 있는 먹이 즉 우리가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어떤 뭐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다면 자손을 더 많이 기꺼이 더 낳는다는 거죠. 그런 예는 실제적으로 동물 사회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출산율이 거의 가장 높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안정적인 수입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기대될 수 있는 수입 이것들이 그 자식을 더 낳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꺼이 더 낳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식률이라는 거죠. 포식률은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잡아먹는 동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포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식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내가 다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과 내가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가능성까지 모두 다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동물 세계에서 위험한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내 앞으로의 미래 직장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쉽게 직장에서 안정성이 없이 그만두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자식을 내가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위험들이 내 자손들을 더 많이 낳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식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새들의 경우에서는 둥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켜요. 둥지 주변을. 테리토리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변을 지키는데 그렇게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앞에서 대학생이 말해서 안정적인 주거 활동, 그다음에 주거 공간 아니면 내 테리토리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 동물 세계에서 우리가 기꺼이 더 날 수 있음에도 내가 그 한배산란수 그 새끼의 수를 제한하는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 세계에서 내가 지금 안정적인 아니면 자식들을 계속 그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과도 아마 깊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환경적으로 결혼 출산율이 늦고 결혼 시기가 늦어져서 불임 부부나 애를 낳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앞에 말씀해 주셨던 미세 플라스틱 아니면 전자파 우리가 환경 오염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런 출산율이 저하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냥 많은 부부들이 그냥 안 낳겠다. 그래서 하나만 낳고 그만 낳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들이 막 굉장히 많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동물 세계에서 나타난 그런 가설들 그런 것들과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안정적이고 정말 자신이 갖고 싶다면 저희가 만약 불임이나 좀 어려우면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의 힘을 도움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 낳지 않겠어. 아니면 그 하나만 낳고 더 이상 낳지 않겠어라는 것들은 아마도 동물 세계의 그런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동물 세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네, 그 생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와 생태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를 양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짚어주셨고요. 생태적인 분야의 문제들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새들의 경우에도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이를 지속 가능하게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먹이가 들어와야 거기에 맞는 수의 새끼를 낳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삶과도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사실 이종구 교수님께서 말씀을 엄청 좋은 얘기를 길게 해주셨는데 저의 시선을 뺏은 건 다른 분이거든요. 그 저기 육아가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은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는 분이 사라지셨네? 박현주 선생님, 예, 이후에 가능하실 때, 예, 여러분들 박현주 선생님 화면 짬짬이 봐주십시오. 육아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요. 아들이 둘이라고 하십니다. 네, 오셨나요? 저기. 네, 혹시 마이크 가능하실까요? 네, 네, 많이 안녕하세요.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저희 질문을 짧게만 드릴게요. 네. 지금 아기 키우기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아, 네. 일단 그,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독방 육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어서 오늘 또 남편이 늦기 때문에 혼자 애 둘을 지금 보면서 이제 시청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뭔가 네,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애 둘이 유난히 에너지가 넘치네요. 네, 에너지가 많이 그, 넘치고요. 지금 미디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중이 안 돼서 소리를 네, 지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주변의 힘듭니다. 도움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네, 정책적으로요, 네. 뭐가 필요하실까요? 첫째는 돈, 둘째는 시간, 셋째는 노동력. 아니면 4번, 다른 무언가. 일단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전화를 받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시간적인 문제도 조금 중요하긴 한데 이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사람 이제 노동력보다는 이제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이제 이게 연년생이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1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을 다 썼는데 네, 네, 이게 다 썼는데 일단 그거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육아휴직도 다 썼고 방송 시간도 다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돼지 얼굴 빨개진 거. 야, 얼굴 빨개졌어요. 네. 엄마 좀 네. 그만 돼지 괴롭혀 줄래? 얼굴 빨개진 거. 엄마 얼굴이 빨개지고 있단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돼지 눈이 돼지. 빨개진 지금 돼지 꾸꾸이. 돼지 네, 얼굴이 현주 선생님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얘기는 네. 잘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죠. 원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죠. 네, 저희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인사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여찬 교수님 혹시 인사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린 테이블에 참석을 못하고 서울에서 늦게 출발해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참 흥미로운 주제인데, 저는 뭐 산림학자이기 때문에 이 육아나 그 저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주로 듣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도움
시간, 도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 여자들도 같이 일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를 키우려면은 일하면서 아이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예, 있는데 그 아직 사회 구조가 그런 육아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직 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딸은 나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한 딸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다니다가 박사과정을 좀 더 이게 쉬고 있어요. 7년이나.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박사과정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자기는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겠다. 이게 저는 어,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간혹 있겠지만, 자, 하나만 하는 사람만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아이를 더 낳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아이를 낳는 당사자인 그 젊은 부부, 특히 엄마가 될 수 있는 그 젊은 여성분들한테 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회와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바뀌고 어, 그래서 핵가족이 되고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와주기가 힘든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또 같이 일을 하면서 또 경쟁사에서 같이 들어간 남성이나 동료들하고 경쟁을 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주십시오. 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똑같은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젊은 분들이 경기도권에 많이 나와 살잖아요. 그러면 거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50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출퇴근하면 거의 2시간인데 그거 나머지를 또 이제 아이를 봐주면서 뭐 이것저것 해주면서 하는 게 뭐 운동회도 가야 되지, 뭐 아이 맨 처음에 신생아 때는 봐줘야 되지, 그리고 뭐 무슨 차며 그게 한 초등학교 때까지만 봐도 13년 동안 제 스케줄을 빼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 커리어에도 문제가 많이 가고 그리고 이 아이를 또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 문제도 제도적으로 많이 제약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만 해도 집에 들어가면 아이의 작은 방이 하나가 부모의 방이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부모.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약간 되게 많은 절차가 있고 거기에 금전적인 것도 되게 강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아까 생리적인 부분과 생태적인 부분에 이야기하고 박현주 선생님께서 또 말씀 주셨던 게 전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노동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주셨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주셨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랑 함께 살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중에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생리적인 부분이랑 생태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책적인 영역에서도 생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뭐 따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증대라든가 아니면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난자나 정자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생리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집이나 직장이나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성이나 향후의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정리를 한번 하고 아까 얘기 주셨던 세대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청년들이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의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가 더 쉽다라고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자원이 더 충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20대에 결혼할 정년기에 이미 거주가 가능한 집이 있어야 되고 소득도 자기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의 영역이든지 뭐가 됐든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부유한 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자원이 조달이 가능하죠. 부모님한테서 집을 증여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소득을 뭐 제공받는다거나 할 수 있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지원을 어떻게 보면은 국가 단위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이러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들 이런 쪽에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원을 더 필요하다라고 합의하는 곳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진짜로 출산율이나 이런 육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빠르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정말 빨라야 되는 게 현재 합계 출산율이 0.7이에요. 0.7은 뭐냐면 두 사람, 남녀가 결혼을 해서 0.7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 이거는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버리면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두 명 낳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명, 다섯 명을 낳아야 인구가 복원이 돼요. 그러면 지금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막고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빠르고 효용감 있는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합의에 얼마나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뭘 어렵다라고 느끼고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청년들이 표가 적어요.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표도 줄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20대 청년들을 자녀로 가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잖아요. 20, 30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나 혹은 그 이후 세대니까요. 그 이후 세대 분들이 손자, 손녀를 보셨을 때 되게 기쁘잖아요. 그건 원천적으로 우리의 DNA가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 데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과 안도감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청년 세대들이 이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미혼이거나 아이가 없는 분 중에서 지금 오디오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어떤 분이 주시면 좋을까요? 어, 이름을 읽기 어려운 영어로 된 이름이 많군요. 운회촌님? 죄송합니다. 천은혜님 혹시 천은혜님 저 이름을 가려드리려고 제가 이상하게 읽었는데요.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마이크 제 네, 목소리 마이크 잘 나가고 나옵니다.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회촌님, 울산에 살고 있는 촌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고, 결혼 정년기가 조금 지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결혼 정년기가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별로 안 낳고 싶은 생각이 좀 제일 많아요. 그 이유는 일단 그냥 뉴스에 틀면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아,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사회에서, 이런 위험한 사회에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일단 주변의 친구들이나 여기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우리 현주 선생님, 이 아기 키우는 거나 친구들 한 명 낳아서 그 아기를 키우는 친구들만 봐도 너무 키우는 게 힘들고, 뭐, 물론 좋은 회사 다니면서 좋은 제도, 육아휴직이나 뭐, 그런 출산과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제도들을 다 누리는 친구들이 저는 주변에 많은데, 그런 거 이렇게 있어도 금전적으로도 아직 좀 많이 힘든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조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일단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사회가 너무 위험한 게 커서 아이를 별로 안 낳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아이를 별로 안 낳고 싶은 생각이 조금 큰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희정 선생님 혹시 오디오 가능하실까요? 어, 네. 제 목소리가 울리고 있는데요? 네, 오디오 정리하고 다시 와주세요. 아마 줌 계정이 2개 켜져 있는 거 아닐까? 아, 됐나요? 네, 잘 나옵니다. 어, 일단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환경 이슈도 있고, 뭐 사회 범죄적인 이슈도 있고, 이런 위험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는 본능이 억제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게 두드러질 게, 일단, 독방 육아라고 아까 박현주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여자에게 가사 노동이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버는 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슈퍼맘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사회에서는 그런 엄마들에 대한 시선이 뭐 맘충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냥 여자들한테 너무 아이를 편하게 낳아서 여유롭게 키우기에는 너무 각박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저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최근에 읽은 건 아니고 좀 읽은 지 좀 됐지만 그 팩트풀리스라는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 좋은 일들은 뉴스로 잘 보도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범죄들이나 안 좋은 일들이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실제보다 더 위험하고 좋지 않은 곳으로 느끼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는 당연히 사건 사고를 다루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전체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임기의 사람들이 거의 대체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너무 쉬운 일이다. 아이를 뭐 낳으면 뭐 잘 알아서 키워지겠지. 우리 사회가 뭐 좋은 곳이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역에 있어서 과연 현재 미디어 환경이 호락호락한가 이런 것들에 관한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물론 미디어가 뭐
전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이를 낳겠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 충분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율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요런 얘기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육아휴직이라기보다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퇴사 비슷한 걸 한 상황이라 가지고 백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육아휴직을 통해서 아이를 충분히 기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게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충분한 시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박현주 선생님 혹시 오디오 가능하실까요? 아이가 안 보이네요. 네, 잠시 휴강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게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일단 이제 뭐 2024년도에 좀 바뀐 부분이 있긴 한데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바뀌었어요. 이제 최근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좀 시끄럽긴 합니다.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게 단 맞벌이 부부가 3개월 이상, 둘 다 3개월 이상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 2년을 다 쓰긴 했는데 제가 1개월을 남겨놨었거든요. 혹시 이제 단축 근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써놨긴 했는데 이게 제가 회사에 질문을 하니까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좀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육아휴직과 이제 육아의 단축 근무와 그다음에 아이 돌봄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정책적으로 나와 있어요. 최근에는 그게 잘 나와 있다고 이제 정책적으로 잘 나와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적용을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이제 휴직을 하려면 1년 6개월의 시간을 주지만 이것조차도 남편이 써야지만 1년 6개월을 더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과연 합당한가? 저희 남편의 회사에는 이제 휴직을 하게 되면 승진해서 밀린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아예 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전 6개월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육아기 단축 근무가 있는데 육아기 단축 근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이제 1년을 쓸 수 있거든요. 그 1년을 쓸 수 있는데 이 1년도 이제 회사가 오케이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회사에서는 반려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신청서를 내더라도 반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년 이내를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쓸 수 있을지 말지 이거는 회사의 이게 영향이기 때문에 이건 또 쓸 수 좀 고민스러워서 이게 과연 나한테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 이게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그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이제 그 급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등하원을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편안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잘 갖춰 이게 시작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할 때 제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뭐 이제 대상이 뭐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이게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우선으로 보다 보니 이게 전 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둘 다 벌금 맞벌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가 또 4시간 돌봄 후 3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된대요. 그럼 하루 종일 봐야 되는 이제 만약에 아이가 아파서 하루 종일 맡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회사 시간 8시간에다가 이제 출퇴근까지 하면 9시간을 생각을 하면 9시간 중에 이제 9시간이니까 4시간에 30분 동안 이제 휴식을 줘야 되는데 이 휴식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이 돌봄 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나 4시간만 하고 그냥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아파서 오는데 어린이집은 갈 수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는 9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과연 쓸 수 있는 정책인가? 이게 이제 조금 시작은 다들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많지 않다.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 다른 사례들 이거는 이제 공공적으로 봤을 때의 사례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그다음에 뭐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특출한 이제 직장인들은 3년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쪽에서도 이제 이런 대기업이다 보니 이제 뭐 직장인의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이제 그런 쪽은 이제 이런 단축근무라든지 이런 쓸 수 있는 영향이 많지만 저같이 일반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적용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보편화할 수 있는 뭐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단축 근무를 신청할 때 이제 회사에서 당연하게 이건 너는 그래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조성될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야지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좋은 제도들을 저희가 적용을 받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육아를 할 때도 이제 이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저처럼 이제 조부모가 이제 조금 도움을 좀 많이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좀 해보면서 이게 좀 생태학적이나 뭐 이제 생리적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 제도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주 선생님,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는 것은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되게 단단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의료보험 재정이나 아니면은 국민연금 재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얼마를 받으면 거기에 퍼센트를 떼가지고 그것들을 재정에 넣게 되죠.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돈이 적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세대 간의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자기가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보내서 윗세대들을 부양해야 되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걔네의 부담은 커지죠. 근데 자산은 적어요. 월급도 적고. 어린 친구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많이 만든 다음에 월급의 많은 부분을 떼서 전체 재정을 국가의 재정에 기여해야 되고 아이를 셋, 넷씩 낳아서 출산율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자기 집도 사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이런 불가능한 미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요 두 분 그러니까 현재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출산을 하면 얘네가 그러니까 사회에는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얘네를 너 출산했어. 좋아. 승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구조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이게 회사의 문화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그 간극을 국가 단위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 괜찮으시면 이거 약간 요즘 나라 퀴즈쇼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네? 하실까요? 네. 그러면 팀 내 구성원들의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금 나아가는 방향까지 얘기해요. 자유롭게 말씀 주십시오. 네. 근데 얼굴 안 보이죠? 얼굴은 저 카메라를 좀 돌리면 안 보이죠. 예, 얼굴이 안 보이죠? 목소리를 저희가 좀 변조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우리 회사가 성비가 남녀가 비슷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훨씬 일을 잘하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건 우리가 해외 출장이나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여자들은 결혼하기 이전에 미혼 여성일 때는 어떤 불리함이 있냐면 음, 출장을 가면 출장 여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가 딸라고 하면은 방을 한 날 더 쓰게 되잖아요. 그 여비가 더 들죠. 그래서 가능하면 출장을 안 보내고 출장을 안 갔다 오면 여자들은 기회에서 계속 밀려요. 자기 커리어가 계속 쌓이지 못하죠. 경험이 충분해져야 되는데 좀 밀리게 되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여비가 2배가 들면은 줄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보다 더 힘든 게 연애 기간이에요. 어, 계속 회사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노동 착취에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연애가. 결혼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결혼을 하면 부주금하고 하면서 걱정이 앞서요. 아, 얘가 애를 낳으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일 못하죠. 일 못해요. 출장 갈 수 없고 아이를 자기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봐주지 않는데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여자들 못하죠. 그거를 사업주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남자들도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애써서 경력 쌓았는데 몇 년 쉬게 되죠. 예전에 사회에서 경력 단절 여성 서부라고 막 그래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을 쓴 적도 있어요. 근데 경력 단절은 단절입니다. 그것이 다시 이어붙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얼굴 안 나갔죠? 네.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육아 앞에서 박현준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육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 네, 초등학생 이제 3학년 올라가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육아 관련 지원 정책을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어, 그렇고 저는 경력 단절이 됐던 그래서 퇴사를 박사를 받고 애를 낳았으니까 직업이 없이 다른 지원책은 많이 없이 이제 아를 키웠었고 조부모님이나의 도움 없이 그냥 저와 남편의 손으로 애를 키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경력 단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위가 있고 그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돌아봤을 때는 그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 지원은 많이 받지 않았지만 어, 어, 예, 감, 좀, 좀 자유로웠구나, 감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어떤 좋은 사업주로서 육아를 지원하고 있나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전 좀 되게 반성이 됐던 지점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다른 여성의 삶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청년분들이 애를 낳는 게 이제 쉽지 않고 또 여성으로서 가정과 또 시댁과 이런 생활을 유지하는 게 과연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좋은 일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때보다 더 이게 심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야?라고 주변에 얘기는 하지만 그건 저의 어떻게 보면 임무를 좀 방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은 육아를 잘 지원할 수 있을까? 결혼을 지원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좀 작은 회사라서 저도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아이가 있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연차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그래도 권장을 해오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육아 관련된 정책들은 사실 지금 없어서 그런 걸 좀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 해야 같은 이제 동료로서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그런 신뢰나 그런 공동체가 같이 마련이 됐을 때 그 직원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회사는 좀 작은 회사고 좀 느린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부터 좀 고민해야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국가적인 예산에 대한 분배에 대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육아 지원 정책들이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형태다라고 박현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예산들을 더 확충할 수 있을 텐데 뭐 늘봄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육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육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은 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를 잘 듣고 그런 것들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나라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김은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나라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전가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젊은 사람들이 육아를 하고 결혼할 수 있는 지원 정책들을 제대로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그냥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인구가 줄고 기후위기에 적합한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종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이가 없고 안정적이지 않고 이런 세대에서는 저는 네, 젊은 세대가 육아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막 계획해서 낳은 건 아니어서 어, 이게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육아를 했었고 어렵긴 했었지만 그런 행복한 육아를 했었는데요. 다른 분들께서도 본인의 선택이 아닌데 그런 압력 때문에 사회적인 안정성이 불안정한 것 때문에 밀려서 육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불합리하고 슬픈 상황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욱님 혹시 이야기 주실 거? 아니세요? 네. 제가 제가 출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김우성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하니까 출산을 해라고 얘기하면 전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출산이 필요해라는 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금방 하셨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한 축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 국가가 잘 되고 국가가 뭐 한다는데 내가 계속 내배를 통해서 내가 이유 없이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축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출산과 육아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아의 영역과 출산의 영역은 여자가 혼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출산은 출산의 영역이고 육아는 육아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정책도 예산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출산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만 잘 기르자 뭐 이럴 땐 가족 계획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면 안 되지만 여자들이 많은 피임 방법들이 여성의 몸을 많이 망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피임이라는 게. 근데 어쨌건 계획적이지 않고 계획을 하든 계획을 하지 않든 어쨌건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라는 건 결심을 하거나 결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 출산의 과정 10개월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신성함이 난 우리 사회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국가 발전에 아이가 필요합니까? 여자가 많이 아이를 낳아주면 좋습니까? 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대로 보상을 해줘. 그리고 내가 나의 몸이 얼마나 신성하고 존귀한 것인지 너네가 스스로 보여.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난 육아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 예산으로 아이가 일단 태어난 이상, 생명이 태어난 이상 그것은 야생동물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거대한 사회 조직을 이루고 살면 안타깝거나 억울하거나 눈물 흘리는 죽음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무조건 키워서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아의 문제는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근데 출산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진짜 많이 고민해서 물어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의도해서 애 낳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애 낳은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신성하게 내 아이가 나를 찾아왔고 그럼 기쁘게 맞아야 되는데 기쁘게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 속상해서 울었고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가 생명이 생기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불안감이 먼저 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키우지?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나? 뭐 어찌해야 되나? 엄마한테 부탁을 해. 이 고민도 먼저 드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10개월이.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산 유아는 절대 분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육아의 문제는 차치하고 출산의 전 과정,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결심을 하면 물론 애를 우리 낳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린 입양하자 이럴 수도 있죠. 우리들 뭐 이렇게 하자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건 아이를 낳겠다고 아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 오히려 한 묶음으로 같이 고민해서 여성이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육아 문제를 떠나서.
근데 지금은 나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한테 다 물어보면 아이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행복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진짜 그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도 막 들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하기 이전에 그 불안과 불행감과 그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게 아까 이종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전의 문제만 같진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까 뭐 젊은 분들은 내 아이가 이런 불안한 나라에 애를 낳아서 키워야 돼 이런 고민하는데 정말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짠가요? 정말 내 아이가 태어나서 뭐 성폭행을 당할까 봐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치안에 위험이 당할까 봐 애를 안 낳나요? 그건 너무 먼 나라 얘기 아닌가요? 좀 와닿지 않거든요. 내가 애를 안 낳고 이런 거는 좋은 환경에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아이를 풍족하게 잘 키울 수 없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건 붕붕 뜬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불안에 대한 감각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불안함을 느끼느냐는 뭐 재정적인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 사고 같은 확률의 영역일 수도 있고 뭐 다를 수 있겠죠. 아까 뭐 국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후세대를 만들도록 프로그램돼 있는 대형 포유류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출발이 저기 생태학이라 가지고 이야기가 좀 소돼지 닭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니까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좁은 의미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서는 행복까지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개인의 행복의 영역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출산이나 이런 것도. 선택권도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육아의 영역은 뭐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육아도 아까 얘기를 듣다 보면서 고민을 한 게 제가 아까 박현주 선생님한테 돈이 필요하냐, 뭐 시간이 필요하냐, 노동력이 필요하냐라고 물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를 다시 처음부터 키운다면 그때도 저는 저랑 아내의 손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우미도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고 저보다 잘 키우는 분도 많으시겠죠. 저는 뭐 고수라니까요. 근데 그래도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돈도 그게 절대적인 조건은 저한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다 개인마다 선택지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주양육자, 부양육자 뭐 이런 개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그 손에서 길러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선택지를 과연 우리의 제도가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기업의 입장에서 가임기에 남성과 여성을 꺼리게 되는 경향은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간극을 사회에서 더 강력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켜줄 거냐 그런 것들은 뭐 자산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이 얘기를 다른 그룹에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얘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분들은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이거 개헌이 필요한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잠깐만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더 가니까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자산을 어떻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분배하겠다는 얘기지? 이럴 정도로 자산의 어떤 세대 간 재분배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물론 정책을 그런 식으로 급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는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다뤄야 되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두 가지의 불가능이 높아지는 온도, 따뜻해지는 지구의 문제가 한 축이 있다면 하나는 낮아지는 밀도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밀도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온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 뭐 얘기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지금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네, 괜찮으시면 아니 출산 육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셨으면서 이게 말을 아끼다가 느껴지셨어요. 네, 여튼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박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동체 이야기, 믿을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뭐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며 그 합의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참여 민주주의,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마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정리될지는 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은 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일 저희가 그린 테이블 마지막 날 8번째 그린 테이블 앞두고 있고요. 오늘은 요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저희가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가 알뜰살뜰 이렇게 챙기는 누가 이렇게 챙겨주고